비트코인이 공급되는 거에 45%를 독점적으로 미국이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월가의 계획들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이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2만 개의 비트코인을 돌파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라톤 디지털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완전한 호들 전략을 채택한다. 이번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 항복이 있으면서 많은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사실 조정, 약세장을 연출했던 것이 저는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라톤은 이 조정 시기에도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팔지 않고 계속 호들링하는, 존버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마라톤은 현재 지금 압도적인 채굴 기업,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굴계의 블랙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마라톤 디지털의 주인들이 누군지를 보면 이들이 왜 비트코인을 호들링 하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마라톤 디지털의 최상위 기관 투자자 홀더, 1위가 뱅가드, 2위가 블랙록. 이 두 가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 3위, 4위 지분까지 제인 스트리트와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제인 스트리트가 어떤 기관인지 우리가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인 스트리트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AP 파트너, 그러니까 유동성 파트너다. ETF를 거래하고 환매할 때 이 제인 스트릿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는데, 제인 스트릿까지 바로 마라톤 디지털의 3대 주주,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어떤 기관이냐?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 운용사 순위를 보면 1등이 블랙록, 2등이 뱅가드, 3등이 피델리티, 4등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4대 운용사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근데 벌써 이 마라톤 디지털의 2위와 1위와 4위 4대 운용사 중 3곳이 대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들은 비트코인 계속 매집하면서 호들링한다. 비트코인 시장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OK 10K 보내서 본인들 파산하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 올려서 채굴할 때마다 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월가 세력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최상단에 있는 포식자들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최근 어떤 발표를 했었습니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에 가장 중요한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물 ETF, 그리고 채굴, 그 다음에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계 4위 운용사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준비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블록체인에서 고객 예금을 나타내는 예금 토큰화까지 왜 진출하려고 할까? 여기서 이제 시장이 꼬꾸라지고 OK 가고 10K 가고 시즌이 종료된다면 이런 선택을 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들의 입장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 항복으로 인해서 더욱더 몸집을 키운 채굴풀은 어디냐? 바로 미국의 채굴풀인 파운드리 USA. 파운드리 USA 같은 경우, 미국의 메인 채굴풀 같은 경우는 전체 네트워크의 45% 비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비트코인이 공급되는 거에 45%를 독점적으로 미국이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 채굴 시장을 독점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 조정, 가격을 하락시키고 영세한 이런 채굴자들을 전부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채굴 2위였던 중국의 엔트풀 같은 경우도 몸집을 키우긴 했지만 미국이 이번에 압도적으로 패권을 잡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 채굴풀의 비중은 29%, 엔트풀 같은 경우는 25%로 박빙이었다. 근데 이번 조정으로 채굴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미국이 엄청난 채굴의 점유율을 뺏어왔다는 거. 이 점유율을 뺏어왔기 때문에 이 다음은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 올려서 이제 비싼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채산성 올려서 채굴하는 그림. 너무나 완벽한 판을 똑똑하게 잘 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뒤에서는 중국의 채굴풀이 오히려 미국의 채굴풀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에 있는 파운드리 USA가 물론 압도적인 채굴풀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엔트풀을 포함해서 수많은 중국의 채굴풀들 비중까지 합치면 중국인들이 더 비트코인을 열심히 생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중국은 앞에서는 비트코인 거절하고 거부하고 금지시키는 것 같지만 정작 중국인 채굴자들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중국 1위 은행이자 세계 1위 은행 7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ICBC가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계속 립해주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도 머지않아서 하반기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판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고, 채굴자 항복 맛있게 가격 떨어뜨리고 채산성 낮추면서 끝내놓으니까 이제 뭡니까? 점유율 가져왔으니까 다시 채굴 수수료 올려버리는, 월가 기관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번 채굴자들 손바뀜에서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1위가 단연 20만 개로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만약에 영원히 비트코인 거부하고 금지하고 시장으로 다시 뛰어들지 않을 거면 최근 독일이 했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팔아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기 너무나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힘든데 재정 지출로 쓰면 된다. 근데 이 19만 개 왜 안 팔고 중국 정부는 손에 꼭 쥐고 있을까? 여기에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사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총 책임자인 로버트 미치닉이 이번에 비트코인 2024 내슈빌 컨퍼런스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진정한 대형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확실히 올해가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굳이 대형 금융회사들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겠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자산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형 기관들과 미팅을 하고 정보를 듣겠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힌트를 던져줬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임스 세이파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는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였습니다. 근데 블랙록의 올해 수익, 어떤 ETF가 가장 효자 상품이었냐? 수익 흐름의 20에서 25%를 바로 블랙록 현물 ETF IBIT에서 수익이 나왔다. 블랙록은 본인들 수익성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효자 상품, 비트코인 시장이 죽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더더 활활 타올라서 대중 채택을 하고 너도 나도 광기로 ETF를 매수하려고 뛰어들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블랙록의 S&P 500 ETF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공적인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줬다.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3개월 지지부진하고 가격 안 올랐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오케이 간다, PK 간다, 시즌 종료될 거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왜 블랙록이 이런 판을 짜려고 노력했고 지금 인프라를 다 구축해놨는데 시장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모건 스탠리, UBS, 메릴린치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 플랫폼은 아직 비트코인 ETF를 본인 자체 거래 플랫폼에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 책임자 미치닉이 뭐라고 했냐? 대규모 플랫폼 중 다수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얘네가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개인들처럼 업비트 깔고 바로 비트코인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당연히 소요되는데 지금 그 노력을 가속화하고 올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것. 이 초대형 기관들이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와 같은 얘기 누구도 해줬습니까? 아크인베스트먼트 CEO 캐시우드도 강세장 중반에 도달했고 주요 거물급 은행들이 비트코인 채택을 예측했다. 왜 블랙록과 캐시우드의 말이 일치할까? 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미치닉이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비트코인 현물 보유자들이 강력한 매수 및 보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 지금 사고 팔고 시장에 던지는 거 뭡니까? 중앙화 거래소에서 개인들, 개미들이나 사고 팔고 하면서 패닉세라는 거지. ETF 보유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보유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번 사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자산 중에 하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가격이 음봉 뜨고 양봉 뜨고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가 하루 좋았다가 하루 시즌 종료였다가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언제부터 뉴웨일, 언제부터 새로운 대형 고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2024년 1월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사적으로 출시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뉴웨일들이 시장에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올드웨일보다 뉴웨일의 비중이 지금 훨씬 더 커진 시장이고 얘네들이 지금 ETF 출시된 지 이제야 해봐야 6개월 좀 넘었습니다. 6개월 해먹으려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 거. 미국 뉴저지주의 저지시티 시장이 연금 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냐. 연금의 자금은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근데 그 자금을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해서 얼로케이션 하겠다. 저지시티 연금기금은 비트코인 ETF 투자 서류 SEC에 지금 제출하고 있고 올해 여름 안에 완료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미국의 핵심 주들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고 연금에서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는 거 1%만 배분해줘도 어마어마한 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비슷한 얘기를 해준 기관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퇴직연금 펀드를 운영하는 401k를 운영하는 피델리티의 전무이사 에비 존슨이 어떤 발언 해줬습니까? 지금 연금 계획이 4조 7천억 달러의 기회에서 암호화폐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피델리티처럼 이런 초대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정식으로 SEC의 허가를 받고 비트코인을 배분해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 지금 차근차근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전 법무장관인 폴 클레먼트를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적극적인 규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막강한 뒷배를 갖추면서 적극적인 크립토의 친화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코인베이스가 잘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크립토의 친화적인 상원 의원까지 미국이 달러 강세를 위해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보유할 것을 제안한다. 왜 이런 상원 의원들까지 이런 발언을 해줄까? 얼마나 지금 정치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 CEO 같은 경우도 해리스를 압박하면서 민주당이 크립토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면서 크립토 시장 너네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지 또 등 돌려버리면 니네 져.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분기 웹3 벤처 투자가 20억 달러, 직전 분기 대비 2분기는 굉장히 지옥 같은 분기였습니다. 비트코인도 거진 4개월 동안 지루한 횡보를 했고 알트코인들은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시즌이 종료됐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인데 왜 벤처 캐피탈들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투자를 더 늘렸을까? 그리고 암호화폐 거물이라고 불리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노보그라츠까지 새로운 크립토 벤처 펀드를 위해 1억 1,300만 달러를 모금하겠다. 약 30개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하려고 한다. 왜 더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이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불씨들을 기관들은 눈치를 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ATM까지 국내에 첫 상륙했다. 이미 해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는 가상자산 ATM이 이미 상륙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도 첫 상륙이 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를 현금화가 가능하다. 물론 해당 ATM은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여권 인증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만 들고 내 지갑 주소만 있으면 이 ATM에서 2,000달러까지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움직임 국내에도 점점 친화적인 움직임, 수용하고 채택하는 움직임 가져가는 거 매우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까지 하루 정도 유출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계속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누적 유입량은 지금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다시 고점 갱신을 못했지만 ETF의 누적 유입은 늘어나고 있다.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 대한 ETF 유입도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언지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의 기존의 이더리움 신탁펀드가 환매되는 움직임 당분간은 가져갈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기관들의 ETF로는 계속 유입세가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 환매가 끝나면 과거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어땠습니까? 비트코인도 ETF 거래 시작하고 나서 셀더 뉴스랑 똑같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 환매 물량 나오면서 조정받았지만 그 이후에 기관자금 꾸준히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점 갱신해줬던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도 비슷하게 그레이스케일 환매 물량 잘 소화해주고 빠진다라고 해도 지금처럼 기관들 계속 유입 들어오면은 다시금 올려쳐줄 수 있는 저는 정확히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레이스케일의 환매 물량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이게 줄어들면서 피벗하는 흐름이 나와줬을 때가 이더리움도 다시 튀어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또운트곡스, 마운트곡스에 자꾸 선동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팩트 뭡니까? 이미 마운트곡스의 상환 물량은 66% 감소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상환해줬는데 코인
배포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때가 55K였는데 66K로 상승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마운트 곡스 물량 14만 개에서 47,000개로 줄였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55K에서 지금 67K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마운트 곡스는 어떻게 보면 개미를 털고 투심을 흔들기 위한 재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상환자들 비트코인으로 100배 수익을 본 사람들인데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잘 아는 사람들인데 개미들처럼 수익 봤다고 시장에 다 던져버리고 졸업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심리를 인지해야 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서포트 구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이 64K. 이번에도 이 단기 홀더 리얼라이즈 프라이즈를 지지해 주니까 다시 67K로 올라와 준 만큼 만약에 주말 동안 피치 못할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64K만 잘 최종 방어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괜찮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 보기 위해서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갈색고래, 보라고래 모두 강력한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지금 67K까지 또 가격을 띄웠고 가장 중요한 마의 매도벽 70K의 이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또 저항을 받는다면 약간의 약보합이 있을 수 있고 이 구간을 뚫어서 리테스트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신고점 갱신하러 가는 흐름 충분히 7월 말 8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인 사이클 매크로 오실레이터를 보면 언제나 사이클 최고점 역사적 신고점 구간에는 BMO 지수가 1.8 구간을 언제나 터치하고 나서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BMO가 0.49짜리 1.8 구간까지 가려면 아직도 이만큼이나 갭이 남았다라는 거. 지금 전반전 잘 달려왔으니까 후반전이 남아있다라는 거. 중장기 온체인 데이터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가장 최고의 지표는 저는 아무래도 인간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 지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검색어 수준을 보면 지금 22포인트 이때가 언제랑 비슷한 수치입니까? 2023년 8월, 9월, 10월 이때 3분기 시기 이때 제가 솔라나 2만원, 3만원 비트코인 3천만원에 풀 매수했을 때 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때 근데 돌이켜보면 언제나 인간 지표가 가장 정확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겁에 질려 있을 때 깊게 찔러 넣었을 때가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최고의 매수 타점이고 기회였다라는 것 저는 8년 동안의 경험으로 체화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